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작은 도시 로치데일을 아시나요? 1844년에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탄생한 곳입니다. 산업자본이 들어오게 되자 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탄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4위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 농협이죠. 자, 오늘 더 리더에서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모시고 우리 농업의 현황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네. 뭐 크게 바쁜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임기 4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간의 소회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4년의 세월이 그다지 짧지만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농민들의 그 많은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하니까 일궈 놓은 것보다는 아쉬운 점이 참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10만 임직원과 함께 몸부림을 해왔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유통의 문제의 그 끈을 풀지 못한 그 아쉬움이 아주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임 초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많이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어야겠다고 하는 네네.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 농가 소득 3천만 원대가 13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3천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는 이 농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5천만 원 시대를 열까 해서 일단 목표를 2020년에 네. 5천만 원 시대를 열어보자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목표 설정에 대한 비전 설포식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100가지의 과제를 선정하는 등 많은 그 요소를 투입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면 좀 큰 돈봉을 판 거죠. 네. 거기에 100가지 요소들을 집어넣다가 작년 말에 비로소 13년 만에 네. 4천만 원대를 넘어선 4,207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게 돼서요. 네. 실제로 2020년도에 농가 소득 5천만 원이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네. 거의 그 턱걸이는 할 것 같다. 문턱의 진입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농협이 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농가 소득은 이제 농업 소득과 농해 소득, 이전 소득 이런 세 개 종류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일단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농업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하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농용 자재를 얘기하잖아요. 농용 자재 가격을 어떻게 계속해서 좀 내릴 수 있는 수단을 찾을까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취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줄 것인가, 농산물 유통의 과정을 축소하는 등 농민들의 그 수취 가격을 우리가 높여주는데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농산물이 어떻게 하면 어떤 요소를 줘서 그 생산에 가장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는 일들을 농협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우리나라 농업이 맡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현안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농협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좀 꽤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걸 차단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그 추가적으로 농협이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피해를 구제해야 될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게 오면서 네네. 우리 이제 국가적인 신뢰에도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그 아픔은 정말 컸습니다. 따라서 농협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를 위해서 전방에 있는 그 축사에 네. 우리가 울타리를 쳐주는 등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퇴치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퇴치제를 주변에 깔아서 이런 멧돼지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잔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잔반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끓여서 먹게 되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잔반을 먹이는 농민들에게 우리가 사료 가격을 한 절반 정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런 일들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멧돼지 퇴치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자금도 좀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농가들이 이 수매를 하는 등 또 이제 정부가 그 메모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실제로 돼지를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1,000만 원까지 저희가 무이자 자금으로 우선 생활비를 대주는 등 또 실제로 돼지를 새로 입식할 분들에 대해서는 뭐 1억까지 한 1.5%의 저리금리로 용자를 해드려서 돼지 농가들이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열병이 지금 상당히 그 발생한 뒤로 한 7주 정도 지금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우리가 이게 돼지 열병이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이 필요해서 지금 540대의 그 방역 우리 방역단 차들이 하여튼 그 물 셀 틈 없이 방역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방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피해가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우리나라 농업이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WTO의 그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분노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을 저희가 이제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네네. 정부가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주의를 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그 개도국주의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관세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도국주의를 놓게 됨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관세 인하 문제, 결국은 수입 농산물에 치여서 우리 농산물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자명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따르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여러 가지 그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협도 통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농협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개도국주의를 놓는 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농협도 이제 이런 그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을 찾아서 우리가 소득으로 개도국을 주의를 놓은 것에 따르는 대안으로 우리는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농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좀 접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농협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기술을 연합시켜서 결합시켜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사전 예방 조치, 네. 또 이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농기계의 그 진화는 네.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내기를 하는데 이항기에 사람이 타지 않고도 우리 이제 이항을 쫙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랙터가 사람 없이 트랙터가 쫙 하고 다니고 콤바인이 사람 없이도 콤바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AI와 연결한 농업기계의 발전 상황은 세계 5위라고 할 정도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의 농업의 생산성, 농업의 유통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적극적인 빅데이터를 쫙 모아서요. 네. 농산물의 어떤 그 생산의 규모, 또 유통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농협도 이런 디지털 농업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농업 생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유통 정보도 알려주고 그 유통 정보를 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예측해서 농산물의 어떤 급격한 등락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농협에서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은 또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이 많아져야 그리고 그 농업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고령화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 인구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지금 현재의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농촌 고령화 문제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을 지켜야 할 젊은 농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됐는데요. 정부도 요즘에 그 청년 농부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농협에서는 지금 청년 농부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기는 졸업을 시켰고 이제 2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이 어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제가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시킬 거인데요. 예를 들면 메론 씨를 뿌려서 메론을 수확하는 것까지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수확을 해서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00평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내 소득이 얼마 나온다. 아, 이게 적성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그 규모만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교육. 그래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졸업 후에도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러면 스마트팜 자금을 지급을 해서 아주 그 성공하는 농민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까지를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농촌의 둥지를 틀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나라 농촌의 가장 그 중심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창출의 가장 블루오션이 어디냐? 난 농촌이다 보고 있고요. 농부는 정년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적성만 맞으면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로 적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농협이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데 적극 여러 가지 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병원 회장의 이제 성과와 또 운영 철학 그리고 한국 농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상을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감회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175년 만에 제가 17번째 그 상을 받았죠. 그 상은 사실은 이제 300만 농민은 물론이고 10만 임직원들의 땀의 결정체라고 보고 저는 뭐 이름 석자만 거기다가 그 빌려준 것이지 이 모든 그 역할들은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왜 그 상을 그러면 한국 농협이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1175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이치데일 조합이 만들어질 때 7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7가지 원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협동조합 정신이 살아있는, 소위 협동조합의 사상과 이념과 원칙이 살아있는 협동조합을 찾아보는 거죠. 175년 동안에 17개, 100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자본가의 견제를 통해서 그 연약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무슨 이익을 많이 내는 집단이 아니고 필요 이익을 내면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 농협이 그와 같은 역할을 좀 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아마 앞으로도 그 상을 받고 또 충실하게 그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의 이념과 농업의 정신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협이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가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그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협동조합이 발족했을까? 그리고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왜 내가 여기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죽어도 농민이다. 농민 때문에 협동조합이 발생을 했고 농민들이 혼자 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여론이 모아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생산 자재들을 혼자 사지 말고 이걸 모으자. 소위 수요의 집중이죠. 수요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 그 농민들의 그 간절함을 협동조합은 수요를 집중을 통해서 그 농민들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농협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그래서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이 어떤 이익을 내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야 되냐? 농민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 최고의 목적은 농민이 잘 사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혼동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보면 어떤 장목이 입식을 해서 열매가 열 때까지 그 속에 기술과 자본을 담아주는 거죠.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에서 한국 농협의 그 임직원들이 농심 가슴에 안고 농민 곁으로 가자. 이랬을 때 농민이 박수를 치고 국민이 박수를 치고 선순환적으로 농협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농협이 또 사업도 잘 돼요. 금년에 사업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 지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선순환적으로 농민한테 잘해주고 잘해주니까 국민들이 우리 농협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농민과 또 농협은 농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런 원칙들을 많이 좀 준수를 하고 있죠. 농협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마음속에 좀 새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좀 혹시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으실까요? 이제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리 그 이제 지역 사회 내지는 우리나라에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직업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굳이 제가 협동조합의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농업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농협이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와서 자기 적성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6개월, 1년 연수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농부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 그리고 자기 만들어 놓은 농산물의 값에 위치해서 얼마든지 나 이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우리 농부들을 보면요, 억대 매출을 올린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성 농부들도 많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집노조수가 1박 2일 여기 왔다 갔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청년 농부 5명만 선정을 해주면 자기가 거기 몰빵하겠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청년 농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요. 블루오션인 그렇죠. 농업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알겠습니다. 농대 가라겠잖아요. 집노조 농대 가라. 왜 법대 가냐.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 농업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 농협은 그 가장 큰 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기후 환경이 농업과 직결되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 농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AI나 또 뭐 데이터, 빅데이터라든가 또 이런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정점에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땀의 농사가 아니라 기술의 농사를 지어서 얼마든지 농촌에서 둥지를 틀면 자기 삶을 충분히 헤쳐나가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농업이 굉장히 그 성장 동력이 있는데 자꾸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농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아마 건강하면 뭐 정년이 없는 그리고 갑에 위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는 머지 않았다고 봐서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그 농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농업이 바로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은 첨단 기술과 융합을 해서 이 스마트팜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이 농업과 함께 농협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